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대답을 하셨고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법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문제 역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8년 전에 재정 지원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추진 단계부터 조합 단계, 공사 단계까지 심지어 공사비 금융 이자, 공사비를 기성에 대한 부분을 차입 형태로 지불하게 되면은 그 공사비 이자까지도 저리로 융자하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19년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 4,200억을 편성해가지고 평균 매년 800억씩을 성남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조합 운영비로 한 단지에 20억까지를 저리로 융자를 해. 엄청난 돈이죠. 우리 국가단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동의서 진구 과정에 있지만 전적으로 동의서 진구를 주도하고 있는 정비업체의 비용과 책임하에 가고 있고, 설계사 역시 설계사가 자력으로 지금 설계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법이 제정돼서 발효가 되면은 시와 구에서 행정 지원과 재정 지원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서를 걷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주민분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 고령이고 이 시기에 이주하는 게 부담스럽다. 두 가지 측면. 이게 이제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그 점도 부담스럽고 이주비도 부담스럽고, 유 대통령이 이 공약을 했습니다. 고령 가구에 이주주택을 제공하겠다. 이게 지원이 아니고 제공이에요. 그러니까 고령 가구의 기준이라는 것이 뭐 75cm, 80cm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고령 가구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이주하게 될 때는 고령 가구에 대해서는 이주주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세종시에 국토부 장관도 가깝고 이거 제가 쫓아가서라도 관철시키겠습니다. 기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준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주민 여러분들도 좀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저는 조금 재밌는 얘기를 그러면은 근데 그러니까 말씀 들으셨겠지만 리모델링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이다,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다만 그 사업 방식에 있어서 그 단지의 특성에 맞게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 많이 각종 인센티브를 지금 나라에서 주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촉진책을 쓰고 있고, 이런 시기인 거는 분명합니다. 역으로 시장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금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국가에서 주는 각종 인센티브 같은 부분은 사실은 빨리, 속된 말로 빨리 찾아먹는 게 이익입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많이 관여를 했고, 리모델링 조합은 서울에서 한두 개 정도 추진위원회를 2개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재건축 조합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동산의 엄청난 상승기가 한 2020년 후반까지, 2021년 작년 초까지, 재작년 22년, 그래서 그 상승기가 오기 전에 또 부동산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던 시기가 한 번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는 지방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거기도 새로 재건축을 해서 올려놨는데 미분양이 나오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비명이 나오고, 이런 시장이 얼어붙어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인데 부산에서 어떤 조합이, 그래서 그 당시에 미분양을 많이 예상이 되니까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이 뉴스테이 사업이라는 거를 시도를 합니다. 뉴스테이 사업이라는 거는 민간 리츠 업체, 그러니까 대기업, 보통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민간 임대업자입니다. 민간 임대업자한테 우리가 새로 짓는 집을 파는 겁니다. 통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자는 자기 이제 임대업의 그 아파트들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공성도, 우리 재건축을 항상 우리가 맨날 물어뜯기는 게 뭡니까? 공공성이 없다. 재건축을 하면 뭐 대박이 난다. 로또 분양이다 이러는데, 공공분양을 그렇게 공공성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 그래? 뉴스테이 사업을 하겠다고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각종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를 합니다. 용적률도 해주고 기부채납도 빼주고 이러면서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업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회복이 됐네요. 어느 순간 보니까 시장이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분양을 그냥 해도 다 일반 분양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미 회사하고 다 계약을 해서 다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재건축 일반 분양을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해서 계약을 깨버립니다. 계약을 깨고 소송을 하는데 또 몇 년을 투자를 했죠. 최근까지도 굉장히 소송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뉴스테이 안 하고 일반 분양할 거야. 소송 다 이겼어. 이제 우리는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다 회수합니다. 아 그래? 공공성이 없어졌네? 인센티브도 가져갔던 거 안 돼. 뉴스테이로 안 할 거면 다 뺄 거야. 뭐 용적률도 뺄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설계도 다시 해야 됩니다. 기부채납도 어떤 부분 해야 돼. 다 좋다. 우리는 일반 분양 성공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시장이 회복이 됐으니까. 그런데 시장이 또 그 사이 소송을 하는 사이에 시장이 또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해라 모두 해줄게 그때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익이 나중에 봤을 때, 우리가 그때 그걸 동력으로 해서 5년 후에 7년 후에 10년 후에 이제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거에서 우리 지금 각종 리모델링이 됐건 재건축이 됐건 이 부양책에 따라서 했는데, 그 시기에 뭐 우리가 좋게 계산을 우리 잘 해주시겠죠. 그거는 뭐 주민 여러분들도 많이 감시를 해주시고 업체에서도 그리고 조합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야겠지만, 물론 부동산 시장에 정부 하는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라는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요. 인센티브라든지 각종 시책에는 좀 많이 이용을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제인 시황 및 변화의 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제는 각 부분에서 한 분씩 견해를 피력하시는 형태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건설연구원의 김만구 원장님께서 현 시황 및 향후 변화의 집과 관련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거의 내용이 좀 반복되는 얘기가 나와서 좀 지루하실까 봐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재건축 시장이라든가 리모델링 시장, 아까 우리 최병항 전문위원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금 이런 재개 도시재정기법이라든가 주거 환경 이런 법령에라든가 상위법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건축법에서 공동 주택법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적용을 받아서 이제 리모델링이 가다 보니까 하나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게 자꾸 이제 이렇게 귀속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우리가 법령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법에 대한 별도의 법령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추진한다면은 이런 시행 절차들이 빨라질 것이고, 아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제 과거와 같이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조금에서 명칭만 바꿔가지고 자꾸 이제 이런 것들
추진해 오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이제 명확히 분리가 되고 이제 리모델링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분리돼서 이제 앞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해소가 돼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쨌든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관계 그 법을 만드는 분들을 좀 잘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생존권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우리가 삶의 질하고 좀 관련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법령이 이제 빨리 개정이 되고 또 가장 이제 그 비용에 대한 문제가 이제 가장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서울의 그 두층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재개는 됐지만 지금 비용 상승 때문에 아마 상당한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거기뿐이 아니라 대전에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지구도 지금 뭐 이제 미분양 사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그 자기 부담률이 자꾸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시행사 또 시공사 같이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조합하고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법적인 이행 그 다툼이 생길 그런 소지가 앞으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사업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 국가아파트도 리모델링 쪽으로 가서 비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하고 또 설계라든가 시공사 좀 디자인이나 좀 탄탄한 그 시공 능력을 가진 그런 시공업체를 잘 선정해가지고 조합하고 같이 조화롭게 이끌어 나간다면은 저는 그 분명 진짜 우리 그 대전 둔산의 랜드마크로서의 그 국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망설이시는 그런 그 입주민들도 많이 계신데 어쨌든 이러한 리모델링과 재건축과의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좀 개념을 이해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셔서 어차피 이제 조합까지 구성된 국가 아파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오늘 이 토론회를 따라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 동일 사안에 대해서 시황 및 변화 예측에 대해서 그 최병원 정부께서도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 시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다 같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물가가 비싸다, 금리가 높다. 따라서 미분양이 막 자꾸 발생한다. 이 세 가지 부분인데 물가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은 이제 공사비죠, 공사비. 근데 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 개발 사업은 지출 비용과 들어오는 돈이 같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 있고 들어오는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이제 공사비인데요. 공사비가 아무리 높아도 그 공사비가 아주 적정하게 시공사가 적정 이유만 가지고 정확하게 책정됐다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 공사비 그만큼 올라가 있으면 그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분양 가격이니까 분양 가격도 연동해서 가니까 따라서 공사비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사비 심사 기준을 내놓습니다. 그 공사비 심사 기준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공사비 원가관리센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시공사를 뽑았을 때 계약하기 전에 공사원가 분석을 의뢰해서 거기서 뭐 허수가 들어가 있다면 다 빼고 진짜 적정 이익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가지고 좀 거치는 표현으로 장난을 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 국토부 산하의 공사관리 원가 시스템에 우리 국가단지의 공사원가 분석을 의뢰해가지고 간다면은 공사비로 인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가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만 제대로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금리하고 이제 분양시장은 이건 뭐 신도 맞출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글로벌 경제학자라도 이건 맞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리적으로 금리나 분양시장을 잡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착공해서 분양 대상 아파트를 분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국가단지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갔을 때 워낙 단지가 크니까 4년 내지 4년 5를 보거든요. 4년 내지 4년 반 뒤에 착공을 하고 분양한다고 봤을 때 아마 그 후에 분양시장과 금리는 그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 지금 매수품과 각 전문기관에서 보는 그 경제 그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보고요. 따라서 지금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 중심에 가 있다면은 분양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면 엄청난 지금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지금 분양을 터뜨리자니 국가단지 또한 미분양이 나올 것 같고 분양을 안 하자니 그냥 시간을 끌고 가자니 건설사의 금융은 수백억이 들어와 있을 거고 건설사 금융비용이 수백억 들어와 있다면은 자고 일어나면 5억 하루에 수억씩 이자가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관리라는 것은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준비를 해가지고 시황이 좋을 때 분양을 하는 것, 이게 사업가의 원리라고 봤을 때 아마 우리 국가단지는 이 부분은 재건축을 가든 리모델링을 가든 앞으로 4년, 5년 그 뒤를 겨냥했을 때 아마도 그 희망적인 그 경제 그 주기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면서 착실하게 지금 사업을 준비할 때라고 저는 그 확신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부주제로서 결론적으로 국가단지 소유주 분들께서 두 사업 방식 중 재건축이 옳으냐, 리모델링이 옳으냐를 판단하고자 할 때 무엇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각 패널분들께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기용 팀장님 말씀 주십시오. 예, 결국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크게 관심을 가지신 분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업을 했을 때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두 번째, 그 사업 후에 주택의 성능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사항의 대부분은 공사의 기준 부분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가시든 그 사업 규정의 부분은 큰 차이가 없으실 겁니다. 다만 앞서 그 사업에 대한 비용과 관련해서요, 얼마만큼 비용이 투자되고 부담이 될 것인가. 첫 번째 이와 관련해서 한 부분은 준비에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느냐가 될 것입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했을 때 통상적으로 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은 5년, 그리고